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부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가 지난번에 가계 신용 개념으로 인해서 1800조가 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고위험군 가구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위험군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 경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채를 많이 하더라도 그 고위험군,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구가 많다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현 정부 들어서 고위험군 가구가 아주 많이 급증했다는 그런 자료가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빚을 소득 대비해서 빚이 얼마냐, 우리가 자산 대비해서 빚이 얼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득 대비해서 빚이 얼마냐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빚을 내 소득으로서 갚을 수 있느냐, 또는 그 빚을 내 자산을 팔아서 갚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내가 소득 대비해서 빚이 많다면은 내가 그게 갚을 수 없겠죠. 또는 내가 자산을 팔아서도 내가 갚지 못할 정도로 빚이 많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자료가 오늘 좀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고위험군 가구 개념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위험군 가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DSR, DTA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DSR, 이 대출 규제 때문에 DSR이라는 용어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 DSR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위험 가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DSR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DSR이라는 것은 Debt Service Ratio입니다.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쉽게 하면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얼만큼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뭐 주택담보대출 부채도 있고 신용대출 부채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합친 겁니다. 그 총 부채의 원금과 이자, 내가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소득으로 나눈 것이 바로 DSR이 되겠습니다. 이 DSR이 40%를 넘어야지 이제 고위험 가구 그 개념에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위험 가구가 되기 위해서는 DTA 기준을 또 충족해야 되는데, DTA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아까 DSR은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건데, DTA라는 것은 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Debt to Asset Ratio에서 DTA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A가 100%를 초과할 경우에 이게 이제 고위험 가구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가구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인데, DSR이 40%를 넘고 DTA가 100%를 넘는 것을 바로 고위험 가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 정부 들어서 고위험 가구 수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것인데, 단위는 이제 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31만 가구가 이제 고위험 가구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37.6만 가구가로 되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증가를 했죠. 2020년에는 이제 40만을 높아서 40.3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이 19년도에 갑자기 증가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 이후에 지금 많이 증가를 했고, 또 부동산 정책을 많이 펼친 이후에 이제 고위험 가구가 또 많이 증가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못 살아졌다는 그런 통계를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워졌죠. 이제 뭐 이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16.4% 오르고 2019년도에 10.9% 올라서 이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이제 직장을 잃고, 그래서 이 뭐 빚을 지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많이 이제 발생되고, 특히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운용 자금을 또 많이 빌리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위험 가구에 이제 많이 이제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을 많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무리해서 빚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고위험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 규모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2017년도에는 56.5조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61조 원으로 증가하고 19년도에는 78.5조 원으로 많이 증가하고 2020년도에는 79.8조 원으로 이제 거의 이제 80조 원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2018년도에는 이제 8% 증가했고 19년도에는 무려 28.7%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조유가에서 이제 1.7% 이제 증가했는데 18년 증가율보다는 이제 좀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시면은 2019년도에 28.7%로 아주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 이후에 이 고위험 가구가 많이 증가했다. 이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서 타격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 이 자영업자가 속한 가구가 이제 많이 이 고위험 가구로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바로 이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 규모가 19년도에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위험 가구 중에서 직장이 없는 무직 가구 수를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는 4만 가구였는데 2019년에는 5만 2천 가구로 많이 증가했고 2020년에는 6만 6천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19년도에는 무려 30%나 되고 2020년에는 26.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험 가구 중에서 직장을 잃은 그런 이제 직장이 없는 그런 가구 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많이 받던 사람이 일자리를 이제 잃어서 무직을 하게 되는, 이제 가장이 무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위험 가구 중에서 이 무직 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 규모를 이제 대략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이제 3조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무려 2배 이상 늘어서 6조 5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무려 116.7%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부 들어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2019년도에 10.9% 올려서 이 두 자릿수로 약 2년에 걸쳐서 29%를 이제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래서 무직자가 돼서 이제 뭐 1금융권에서는 이제 돈을 빌리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밀려나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제 고위험 가구가 됐고 증가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 그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 매출은 뭐 그냥 그대로거나 또 떨어졌는데 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자영업자들이 또 고위험 가구로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고위험 가구가 이 정부 들어서 많이 늘어났고, 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빚을 무리하게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그런 이제 수요에 의해서 이 고위험 가구가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